네, 미국이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또 미 연준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보다 한 차례 더 늘어난 총 4차례로 예상하는 등 이 금리 인상에도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한은도 고민에 빠졌는데요.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과연 우리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금리 인상을 또 미국이 단행을 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이제 2%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2% 시대를 다시 열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이제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이런 이미지인데 네. 사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경기를 누그러뜨리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것은 기업의 어떤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보니까 S&P 500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8.3%, EPS가 24.5%가 증가했는데요.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다 보니까 정책 이슈도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는 1.75에서 2%까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게 아마 2019년 말까지는 거의 이제 3%대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본격적으로 좀 금리 인상이 좀 대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다시피 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네. 이제 우리 금리와는 0.5% 포인트 지금 차이가 나게 된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 한국은행 과연 7월달에 금리를 동결할까요? 올리게 될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50% 이상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는데요. 역전차를 우려해서. 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올려야 될 시기는 아닌 걸로 좀 보여지거든요. 내부 상황으로 봤을 네, 때요.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 이제 현재 가계 부채가 뭐 1,500조 원 정도에 달한다 뭐 이런 통계도 좀 있고 그리고 이런 가계 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의 퇴직과 맞물리면서 자영업 어떤 창업 수요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지만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무철 우려 때문에 그 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자금 유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야 될 시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일단 뭐 우리나라 그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도 분명히 예를 들면 국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죠. 이게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줄지요? 저는 이제 뭐 부채가 많은 거하고야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과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 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뭐 분양권 전매라든가 이런 쪽에 뛰어든 수요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네. 알죠. 2010년도에 예. 이제 가장 그 유행했던 단어인데요. 그 당시 이제 하우스 푸어가 거의 100만 가구. 그다음에 인구로 따지면 막 314만 명에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부동산 공급량이 늘어나고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집단대출 연체율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100만 가구 이상이 분양이 됐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경기 남부지방에는 역전세난까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뭐 향후 3년 정도는 재테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부채가 많은 가구는 좀 부채를 최대한 줄여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라고 밝혔는데 네.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금융 소비자들 손을 일단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좀 눈치를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반짝하겠지만 눈치를 계속 볼까요? 그런 좀 약간 회의적인데요. 그러니까 네. 실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15년 이후로 거의 올리지 않았죠. 한 차례 정도 올렸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니까 우리나라 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거의 뭐 최근 들어서 0.5% 이상 올라간 이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5%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이를테면 연 3.5%에서 이번 만기가 돼서 4%로 올랐다. 그럼 이자율이 거의 12% 이상 올라가는 이런 셈이 되거든요. 따라서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반짝 눈치는 보겠지만 일단 시장 금리 상승을 막는 부분들은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실질적인 전략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뭐 어떤 이유가 됐던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신 분들은 일단은 대출 금리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가지고 그렇죠. 계실 거고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나을까? 중도 상환 수수료 물고서라도요? 아니면 더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까? 고민의 시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제시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이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영업 네. 관행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이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서 0.75% 이상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만기는 어떻게 형성돼 있고 금리는 어떻게 돼 있고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용대출이 내 만기가 짧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좀 장기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은 한번 중도 상환 수수료 여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도 갈아타게 되면 뭐 사실은 이제 202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초반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 네. 장기 대출자들은 한 번 정도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볼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신규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고정금리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만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만기. 같아요. 그래서 한 예. 3년 이내로 내가 대출을 받겠다. 신용대출자가 되겠죠. 네. 이런 분들은 굳이 고정금리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변동금리도 괜찮은데 장기 대출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고정금리를 받을 것을 권유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제도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도시기금. 네, 그러면 이른바 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뭐 7천만 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대로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뭐 이렇게 주택을 구입한 이런 분들은 제도를 꼭 활용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출 알아봤고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같은 상품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신국 채권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 브라질 채권과 같은 부분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좀, 논란이 위험 되는 자산으로 거죠. 분류가 되다 보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무조건 투자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환율에 사실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아시아하고 중남미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금융위기 얘기도 좀 나오고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손절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으로 좀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뭐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뭐 굳이 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 하이힐드 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뭐 이걸 현재 환매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리 상승기에는 사실 이제 물가 연동 채권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네. 특히 이제 원금 상승분 같은 경우는 2015년 이전 발행분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절세 차원에서도 그런 채권 가입은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도 뭐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시아와 중남미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금리 상승 시기에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주식을 놓고 보면요.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불리해지고 예. 현금 보유가 많은 이제 가치주의 경우에 상당히 매력도가 좀 높아지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상황을 좀 보더라도 뭐 작년까지는 성장주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가치주가 많이 따라 붙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으면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물론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성장주의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가치주 펀드라든가 아니면 가치주의 투자는 상장지수 펀드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일정 정도 비율을 좀 갈아타시게 되면 뭐 하반기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역시 듭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도 좀 달라지겠군요. 사실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 이건 사실 상당히 마이너 요소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포지션을 바꿀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뭐 모든 사람이 장기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돼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단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하는 투자는 매한가지죠.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예적금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텐데 글쎄요. 금리 인상기라면 예적금 상품도 점차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리가 오를 테, 네. 예금 금리가 오를 테니까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금리 인상한 게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만기는 좀 짧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굳이 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뭐 장기적으로 예금을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짧게 가시는 이런 측면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좀 즉시연금 가입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선택으로 좀 보여져요. 아무래도 즉시 연금 가입이요? 아무래도 공시율이 높아지게, 그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즉시 연금 가입. 그러니까 이제 그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금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보험사가 책정하는 공시율 자체도 높아지니까 저금리 상황보다는 동일한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연금 지급액이 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를 하면 예금은 만기를 짧게 가입을 하시되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즉시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주기적으로 받는 이런 전략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금리 인상 시기에 올바른 투자를 위한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금리 인상기는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투자 기간 고려해서 자산 배분하자.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게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고요. 조금 잔인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금리 인상기에는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했던 분들은 결국은 그 물건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나중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자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시게 되면 2020년 전후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그런 물건들을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걸 또 자산- 역으로 이용. 그러니까 자산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둔 얘기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일어나는 예.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에 충실하되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좀 여유를 좀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예전에 그 말씀하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자산을 공격적으로 매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분양권을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은 제가격으로 판매해가지고는 분양권 자체가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금이 충분하다라면 모를까 너무 이제 부채가 과하다라고 여겨지신 분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도 좀 내서 좀 적극적으로 조금 매도에 나서야 될 시점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오랜 저금리 시대가 정말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재테크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인 것 같습니다. 손우철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